장례식 날 자식들이 나를 상속 포기자로 만들었다. 챕터 1. 내 이름이 영정사진 아래 있었다. 병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78세 박정호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퇴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6개월간의 입원 생활.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지방 소도시 병원에서 혼자 치료를 받았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박정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저녁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개월간 실종됐던 박정호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오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화면 속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장례식장 입구가 보였다. 그리고 영정사진. 흑백으로 처리된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자신이었다. 5년 전 건강검진 때 찍었던 그 사진. 양복을 단정히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게 무슨... 박정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화면은 장례식장 내부로 바뀌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3명의 상주가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큰아들 박민수, 딸 박선영, 막내아들 박민재. 그의 자식들이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고, 큰아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눈가가 붉어진 모습이었다. 카메라는 조문객들로 붐비는 장례식장을 훑었다. 박정호가 평생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 오랜 친구들, 교회 교우들, 옛 직장 동료들. 내가 죽었다고? 박정호는 벽에 기대어 겨우 중심을 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TV 화면 하단에는 실시간 뉴스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오늘, 바로 지금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나온 박정호는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저기요. 제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야간 근무 중이던 젊은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무슨 말씀을? TV 좀 보세요. 제 장례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기실 TV를 켰다. 광고가 나가고 있었다. 박정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다. 딸에게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막내에게도 또 큰아들에게 다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왜 안 받는 거야 대체 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환자분, 혹시 악몽을 꾸신 건 아닐까요? 요즘 수면제를 드셨잖아요. 악몽이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니까요. 박정호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TV를 켰다. 뉴스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지역 신문 기사가 떠올랐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고 박정호 씨, 실종 6개월 만에 사망 추정 판결. 오늘 발인. 기사에는 자신의 양력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30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것, 정년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활했던 것, 아내를 10년 전 먼저 보낸 것, 슬하에 이남 1녀를 두었다는 것. 모든 게 사실이었다. 단 하나 자신이 죽었다는 것만 빼고. 박정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5시, 그는 퇴원도 포기한 채 병원을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장례식장 주소는 기사에 나와 있었다. 시내 대형 병원 장례식장. 2시간 반이 걸려 도착한 그곳은 조용했다.
새벽이라 조문객은 없었지만 빈소는 그대로 차려져 있었다. 멀리서 본 자신의 영정사진. 그 아래 놓인 위패에 쓰인 이름. 고박정호. 나는 살아있는데 장례식이 끝나가고 있었다. 챕터 2. 사망신고는 이미 끝나 있었다. 박정호는 장례식장 화장실에 숨어 새벽을 보냈다. 몸은 떨렸고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아침 7시가 되자 장례식장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와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2호실 고인이 박정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젊은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발인 예정이십니다. 그 사람이 제가 맞는데요. 직원의 손이 멈췄다. 박정호를 빤히 쳐다보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다. 아, 농담이시군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 신분증 보시겠습니까? 박정호는 주민등록증을 꺼내 내밀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만요, 매니저님을 모셔올게요. 잠시 후 40대 남성 매니저가 나타났다. 박정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망 신고가 이미 접수됐고 장례식이 진행 중인데 혹시 동명이인이신 거 아닙니까? 제 사진을 보세요. 저 영정사진 속 사람이 접니다. 일단 유가족분들께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니저가 큰아들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됐다. 고객님, 죄송한데요. 지금 장례식장에 고인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네, 신분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다. 매니저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매니저가 박정호를 바라봤다. 유가족분 말씀으로는 아버님께서 치매가 심하셨고 6개월 전 집을 나가신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경찰 실종 신고도 되어 있고요. 선생님, 혹시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나는 멀쩡합니다. 박정호는 구청으로 향했다.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자신의 등록 사항을 조회해달라고 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선생님, 이 주민등록번호로는 조회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써온 제 번호인데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사망 신고 처리가 되어 있네요. 박정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망 신고요? 네. 3일 전에 접수됐습니다. 유가족분이 법원 실종 선고 결정문을 가지고 오셔서 정식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법적으로는 고인이십니다. 구청 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박정호는 허공을 바라봤다. 주민등록 말소, 사망신고 완료, 건강보험 해지, 은행 계좌 동결. 공무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박정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살아있어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다. 챕터 3. 유언장에 적힌 상속 포기자 박정호. 정신을 가다듬은 박정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30년 지기 친구 최 변호사의 사무실. 비서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의학, 유령. 나야, 정호야. 최 변호사 있나? 최 변호사가 급히 나왔다. 박정호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호야, 너 죽은 거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멀쩡히 살아있잖아. 응접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최 변호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정호를 살폈다. 나도 보고 연락받았어. 내 큰아들한테. 어제 조문도 갔다 왔어. 조문을? 그래. 영정사진도 받고 분양도 했어. 근데 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정호는 6개월간의 일을 설명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 지방병원에 입원한 것,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은 것, 그리고 어젯밤 TV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본 것까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내 자식들이 미친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죽었다고 신고를 해? 실종 선고를 받았다더군. 법원 결정문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다. 가족관계 등록부터 확인해보자.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 박정호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떴다. 거기에는 빨간 글씨로 사망이라는 표시가 찍혀 있었다. 법적으로는 정말 죽은 게 맞네. 이걸 어떻게 되돌리지? 일단 사망 신고 무효 소송을 해야 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런데 정호야,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유산 상속. 내 자식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려면 재산 관계를 봐야 해. 최 변호사는 법원 등기부를 조회했다. 박정호가 소유했던 건물 3채, 아파트 2채, 토지 몇 필지. 모두 합치면 시가 5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모두 바뀌어 있었다. 정호야, 너 유언장 쓴 적 있어? 유언장? 없는데. 그럼 이게 뭐야? 최 변호사가 검색한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공증된 유언장 사본. 거기에는 박정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모든 재산을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것. 그리고 유언장 말미에는 놀라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상속 포기자 박정호인. 자신의 이름 옆에 상속 포기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최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설명했다. 유언자가 자기 자신을 상속 포기자로 지정했다는 뜻이야.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 이해했어. 내가 치매 환자였다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해. 후견인이 대리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본인은 판단 능력이 없으니 상속 포기자로 분류한 거지. 그럼 내 재산은? 이미 다 넘어갔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등기도 완료됐어. 건물들은 벌써 매각 계약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박정호는 유언장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필체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도장도 평소 쓰던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는 그 문서를 쓴 기억이 전혀 없었다. 도대체 내가 언제 내 인생을 포기했지? 챕터 4. 병실에서 찍힌 도장. 최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다. 먼저 박정호가 입원했던 지방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CCTV 기록 보존을 요청하고 진료 기록을 전부 확보했다. 박정호 본인도 함께 병원으로 내려갔다. 선생님, 어떻게 퇴원도 안 하시고? 담당 간호사가 놀라며 맞았다. 박정호는 상황을 설명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선생님, 장례식이라는 게 내가 살아있는데 치러진 가짜 장례식이요. 병원 행정실에서 CCTV 기록을 검토했다. 최 변호사가 요청한 날짜는 4개월 전 유언장 작성일로 추정되는 시점이었다. 밤 10시경 영상. 박정호의 병실 앞 복도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다. 큰아들 박민수, 딸 박선영, 막내아들 박민재. 저들이. 박정호는 화면 속 자식들을 응시했다. 3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내부는 촬영되지 않았지만 약 30분 후 다시 나올 때 큰아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병실 안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최 변호사가 담당 의사를 찾았다. 그날 환자 상태가 어땠습니까? 기록을 보니 진통제와 수면제를 투여한 상태였네요. 의식은 흐릿했을 겁니다. 판단 능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약물 영향으로 명확한 의사 표현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는 건
자의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하지만 법원은 달랐다. 공증된 유언장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졌다. 필적 감정 결과도 박정호 본인의 글씨로 나왔다. 도장도 진짜였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박정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흐릿한 병실 불빛, 희미한 목소리들. 아버지,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여기 사인하시고요. 네, 여기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재산 잘 지킬게요.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박정호는 그날 자신이 무엇에 도장을 찍었는지 알지 못했다. 자식들이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중요한 서류라는 말만 어렴풋이 기억났다. 이용당한 거야. 박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손길이 계약이었다. 자식들의 방문이 반가웠던 그날 밤, 그들은 서류와 도장을 챙겨왔고 의식이 흐릿한 아버지에게 인생을 포기하는 문서의 서명을 받았다. 챕터 5.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자식들. 최 변호사의 조언으로 박정호는 장례식장에 다시 갔다. 발인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박정호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구석에서 지켜봤다. 빈소에는 자신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국화꽃이 가득했고 향이 피어올랐다. 상주석에는 세 자녀가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눈가를 붉힌 채 조문객 한 명이 다가와 절을 했다. 정말 갑작스러워서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큰아들 박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그립습니다. 딸 박선영도 흐느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혼자 나가셨어요? 찾아뵙지 못한 게 평생 한이에요. 막내 박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박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다. 저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골칫덩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 재산을 차지한 것에 대한 안도. 조문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자리를 뜰 무렵 박정호는 모자를 벗고 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향을 피우던 지인 한 명이 그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으악, 정호 씨. 주변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박정호를 쳐다봤다. 영정사진과 살아있는 박정호를 번갈아 봤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세 자녀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박선영은 눈을 크게 떴다. 박민재는 입을 떡 벌렸다. 아버지. 박정호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래, 아버지다. 죽은 줄 알았지? 빈소가 정적에 휩싸였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이 고인이 맞아? 살아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큰아들 박민수가 황급히 일어나 박정호를 밖으로 끌어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장례식장 밖 주차장. 세 자녀가 박정호를 둘러쌌다.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박선영이 울먹였다. 하지만 박정호는 냉소를 지었다. 찾아? 한 번도 병원에 안 왔으면서. 병원이요? 무슨 병원 말씀이세요? 6개월 동안 내가 입원해 있던 거 모르는 척하지 마라. 막내 박민재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집? 내 집은 이미 내 놈들이 다 팔아치우지 않았나? 세 자녀의 표정이 변했다. 박정호는 유언장 사본을 꺼내 그들 앞에 던졌다. 이게 뭐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 박민수가 서류를 집어들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입니다. 내가 언제 썼어? 4개월 전 병실에서요.
아버지 의식이 또렷하실 때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거짓말. 나는 그런 거 쓴 기억이 없어. 딸 박선영이 다가왔다. 아버지, 치매가 심해지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의사 선생님도 확인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걸어 들어왔을 때 자식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챕터 6.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박정호는 경찰서를 찾았다. 사기와 문서 위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형사가 진술을 받았다. 자녀분들이 허위로 사망 신고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입원 사실을 가족들이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병실에 찾아왔으니까요. 찾아왔으면 실종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날 유언장을 쓰게 했어요. 억지로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것으로 나왔다면 위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의사가 아니었어요.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정호는 말문이 막혔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신고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유언 무효 소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박정호는 법원으로 향했다. 사망 신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자녀들의 변호사는 준비가 철저했다. 재판장님, 고 박정호 씨는 2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박정호는 그 진단서를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진단서는 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당시 경도인지 장애로 판정받았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중증 치매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원고는 이 진단서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본인이 직접 내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정호는 혼란스러웠다. 2년 전 자녀들이 건강검진을 받자고 해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치매 검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했다. 아니, 정말 없었나? 기억이 흐릿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박정호 씨는 작년부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웃 주민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박정호 씨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됐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개월간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실종 선고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종 선고 결정문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박정호는 6개월간 생사불명 상태였고 가족들의 신청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한다고. 박정호는 소리쳤다. 나는 병원에 있었어요. 실종된 게 아니라 입원해 있었다고요. 입원 기록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지방병원 입원 기록.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여유 있게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입원 기록을 보시면 입원 당시 보호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입원했고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 연락을 안 받았으니까요. 전화 기록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박정호는 입을 다물었다. 당시 그는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병원에서 제공한 전화기로 몇 번 걸었지만 기록이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재판은 박정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상대 측은 철저히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고 박정호는 흐릿한 기억과 분노만을 가지고 있었다. 판결이 나기까지 몇 주가 걸렸다. 그 사이 박정호는 자녀들과 한 번 더 마주쳤다. 법원 복도에서였다. 아버지, 큰아들 박민수가 다가왔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작은 상담실에서 세 자녀가 박정호를 마주했다. 박민수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판단 능력을 잃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치매는 점점 악화되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딸 박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은 건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제대로 관리해서 아버지 치료비로 쓰려고요. 치료비? 50억짜리 재산이 치료비냐? 막내 박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이러면 가족 모두 힘듭니다. 박정호는 자녀들을 번갈아 봤다. 진심 어린 표정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차가움이 느껴졌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죽기를 바랐구나. 아버지. 아니,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지. 법적으로 죽은 사람. 방해만 되는 늙은이. 박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거다. 복도로 나온 박정호 뒤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법적으로. 그 말이 박정호의 심장을 찔렀다. 살아있음조차 증명해야 하는 노년. 자신의 존재를 자녀들에게 입증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 챕터 7. 법이 인정한 단 하나의 증거. 재판은 2차, 3차로 이어졌다. 박정호는 모든 증거를 끌어모았다. 병원 의료진 진술, 입원 당시 CCTV, 퇴원 서류. 하지만 상대 측은 계속해서 치매 환자의 착각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최 변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정호야, 병원 간호사 중 한 명이 연락을 해왔어. 간호사요? 그래. 유 원장 쓰던 날 밤 당직이었던 간호사야. 증언할 게 있다는데. 다음 날 법정에 젊은 여성 간호사가 증인으로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그날 밤 십시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환자분 병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녀분들이 환자분께 뭔가 서명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환자분 목소리가 약하고 흐릿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녹음을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녹음이요? 환자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증거를 남겨둔 겁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불법 녹음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현장에서의 녹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간호사가 휴대폰을 제출했다. 파일이 재생됐다. 희미한 잡음 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아버지, 여기 사인하세요. 뭐? 라고. 중요한 서류예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무슨 서류? 재산관리 서류요. 아버지 치매 때문에 후견인 지정하는 거예요. 나 치매 아닌데. 괜찮아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여기요, 여기. 애들아. 이거. 네, 맞아요. 이제 도장 찍으세요. 네, 여기. 도장 찍는 소리. 그리고 큰아들의 목소리. 됐다. 이제 아버지 재산은 우리 거야.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박정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 목소리들. 자신의 목소리는 분명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다. 약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자녀들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치매 환자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서명을 받아낸 것이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녹음은 유 원장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녹음만으로는 충분합니다. 피상속인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유 원장은 무효입니다. 추가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담당 의사도 증언했다. 당시 환자는 강한 진통제와 수면제를 투여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제출됐다. 그날 밤 투약 기록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박정호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의료진의 판단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고. 몇 주 후 판결이 나왔다. 유 원장은 무효로 한다. 사망 신고 또한 취소한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라. 박정호는 법정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침묵 속에 남겨졌던 진실의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에 나왔다. 챕터 8. 내 장례식이 끝난 후. 판결 후 재산 환수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큰아들이 받은 건물 2채는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됐다. 딸이 받은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다. 막내가 받은 토지는 개발 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박정호가 최 변호사에게 물었다. 솔직히 반도 안 될 겁니다. 선의의 제3자가 이미 매입한 부동산은 환수가 어렵습니다. 남은 건 현금화된 재산뿐인데 그것도 자녀들이 이미 상당 부분 사용했고요. 그럼 나는 최대한 싸워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박정호는 임시 거처로 돌아왔다. 자신의 집이었던 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평생 모은 재산, 땀 흘려 일궈낸 자산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더 고통스러운 건 가족의 붕괴였다. 큰아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딸과 막내도 공범으로 조사받았다. 가족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큰아들은 자신만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고 다른 자녀들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박정호는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막내 박민재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버지. 박정호는 문을 열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틈 아래로 편지가 밀려 들어왔다. 박정호는 한참 후에야 그것을 집어들었다. 편지에는 참회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돈에 눈이 멀었다는 것, 형과 누나의 말에 휩쓸렸다는 것,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박정호는 편지를 구겼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빨리 정리한 것뿐이라고. 조금 빨리 정리했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조금 빨리 죽인 것뿐이라고.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일상이 흘러갔다. 하지만 그에게 일상은 없었다. 법적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삶은 돌아오지 않았다. 몇 달 후 일부 재산이 환수됐다. 원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박정호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다. 건강도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해 실제로 경도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아이러니했다. 자녀들이 거짓으로 씌운 병명이 이제는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박정호는 자신의 장례식 영상을 다시 봤다.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녀들,
울고 있는 조문객들, 향 피어오르는 빈소. 나는 살아 돌아왔지만 박정호는 화면을 껐다.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6개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이 흐려졌다. 진짜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짜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영정사진도 없을 것이다. 조문객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박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구나. 그는 깨달았다. 살아있는데 지워지는 것. 법은 그가 살아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지웠다. 자녀들은, 친구들은, 이웃들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날 이후 박정호는 조용히 살았다.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손주 손을 잡고 걷는 노인, 자녀와 함께 산책하는 노부부, 웃으며 대화하는 가족들. 그는 그들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봤다. 믿음, 사랑, 존재의 증명. 어느 겨울날 저녁, 박정호는 작은 공책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있는데 장례식이 치러졌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읽을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노년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이 있다는 것을. 사랑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배신의 가면이 된다는 것을. 박정호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2번 죽었다. 한 번은 자식들의 거짓으로, 한 번은 세상의 무관심으로. 그리고 공책을 덮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모든 것을 지우듯이. 박정호는 눈을 감았다. 살아있는 유령으로 남은 노인의 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필로그. 1년 후 박정호는 세상을 떠났다. 이번에는 진짜 죽음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몇 명 안 되는 지인들만 참석했다. 자녀들은 오지 않았다. 영정사진은 박정호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작은 상자 하나가 관 옆에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쓴 공책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이 이야기를 읽는 당신에게. 부디 당신의 노년은 존엄하기를. 당신의 자녀는 진실하기를. 당신의 삶은 지워지지 않기를. 조문객 한 명이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나는 살아있는데 장례식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공책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노년.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배신이 되는 순간. 법은 인정해도 세상이 지워버리는 존재. 박정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 남았다. 살아서는 지워졌지만 죽어서 기억되는.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지만 낯선 이들에게는 전해지는. 그의 마지막 목소리는 이렇게 울려 퍼졌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지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다.